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입니다. 오늘 쌤이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과 생물을 다 마무리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를 한 강의 안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와 생물, 그 다음에 물과 생물, 토양과 생물, 공기와 생물,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할 텐데 빛과 생물에 비해서 그 양이 많지는 않아요. 온도와 생물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온도와 생물입니다. 자 일단 식물하고 동물하고 나눠볼게요. 자 식물들은 온도에 어떻게 적응을 했는가. 자, 온도가 떨어지죠. 자 그러면 식물들은 몸속에 저장해놨던 저장약물, 양분, 녹말이죠. 이제 녹말을 포도당으로 전환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녹말은 있잖아, 물에 잘 안 녹아. 이걸 우리가 불용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수용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녹말은 고분자잖아. 이 고분자를 잘라가지고 저분자인 포도당으로 바꿔요. 그렇게 되면 체액 농도가 올라가겠지. 포도당이 막 녹아 들어가니까 물속에, 그렇지? 근데 농도하고 삼투압은 비례하는 거 알죠? 삼투압도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속에 삼투압을 높이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농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어느 점 내림, 어느 점이 내려가요. 겨울에 버틸 수 있겠죠, 얼지 않고. 그래서 어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 요게 식물이 겨울에 얼지 않고 겨울을 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도가 떨어지면 몸속에 있는 엽록소를 파괴합니다. 이거 왜 파괴할까? 겨울 월동 준비를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 전에 엽록소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광량이 겨울이 되면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엽록소가 파괴됩니다. 엽록소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초록색이 사라지겠지. 근데 나무에 초록색 색소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색 색소도 있고 나뭇잎에 그 다음에 주황색 색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녹색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다가 그렇게 가려져 있던 색소들의 색깔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뭐 산이 막 알록달록하게 물들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단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단풍이 드는 현상, 이것도 온도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나뭇잎에 수분 공급을 차단합니다. 떨켜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물관 있지? 그 물관을 막아버려. 그러면 나뭇잎으로 물이 못 올라가겠지. 그럼 말라요. 말라가지고 어떻게 된다? 바람이 확 불면 뚝 떨어지는 것이 나뭇잎이. 그럼 우리 뭐라고 불러? 낙엽. 그래서 이 나뭇잎을 유지하는 것도 겨울에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뭇잎을 떨궈버리고 그 다음에 겨울을 버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낙엽이 떨어진 자리에 다음 해에 다시 또 새 잎이 돋아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해에 봄이 되었을 때 새 잎이 될 수 있는 세포들, 그 세포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데 얘네들이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털이나 비늘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감싸갖고 보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겨울을 나는 눈이라 그래서 겨울눈이라고 그래요. 낙엽이 진 자리에 겨울눈이 생기고 그 상태로 잘 보존됐다가 다음에 봄이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새싹이 돋아나게 되는 거다. 자, 요런 정도가 식물의 적응 현상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우면 있잖아, 과일 같은 게 더 달아져요. 추울 때 찬바람 맞고 막 이러고 나서 과일을 따면 훨씬 더 당도가 높아지는데 이거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네요. 요거 관련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갑시다. 자, 그림은 계절에 따른 식물세포의 탄수화물 함량과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어딜 봐야 되겠어? 여기죠. 겨울이니까 12월, 1월, 2월, 여기 12월에서 3월까지. 이때 어떻게 돼? 녹말의 농도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죠. 녹말 농도가 줄어든 만큼 뭐가 올라가?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네.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고 뭣도 올라가? 삼탑도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겨울 동안 겨울을 나기 위해서 월동 준비를 한다. 자, 그러면 이 자료와 관련이 있는 환경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골라봐라. 그러면 이거는 온도잖아요. 그렇지? 온도와 관련 있는 현상이니까
온도와 관련 있는 거 찾아보면 되겠어요. 깊은 바다에는 홍조류가 서식한다. 이거는 빛이죠. 빛이 뭡니까? 파장이었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곰은 겨울에 겨울잠을 잔다. 이거 맞네. 그치? 가을이 되면 엽록소가 파괴되어 단풍이 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물은 어떻게 겨울을 나나? 동물은 온도에 어떻게 적응을 했을까? 자, 동물은 일단 겨울에 겨울잠을 자는 애들이 있죠. 가을에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몸속에 지방을 막 비축한 다음에 겨울에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몸의 물질 대사를 아주 최저치로 낮춰서 그렇게 해서 거의 기절한 상태로 겨울을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냐? 자, 요게 좀 시험에 잘 나와요. 추운 곳에 사는 동물일수록 주로 포유류나 조류 같은 정원 동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운 곳에 가는 애일수록 사는 애일수록 몸집이 더 커요. 왜 몸집을 키우냐?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낮추기 위한 거야.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생각해 볼게요. 덩치가 작은 애, 가로 세로 높이가 1m, 1m, 1m 이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런 동물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 1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런데 표면적은 얼마가 되냐? 6면체잖아요. 그러니까 6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 부피분의 표면적 얼마가 되냐? 6제곱미터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지. 근데 몸집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2m씩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표면적이 어떻게 돼? 요 한 면이 2는 4, 4제곱미터죠? 그게 6개 있으니까 4, 6에 24, 24제곱미터가 되고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세제곱미터가 돼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 부피분의 표면적 얼마 되냐? 8분의 24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3제곱미터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 자체는 증가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1세제곱미터를 포장하는 데 필요한 포장지의 면적이 작아진다는 거야. 덩치가 크면. 그렇지? 그러면은 열을 많이 뺏기겠어? 적게 뺏기겠어? 즉 뺏기는 열의 총량은 커질 수도 있겠지만 뺏기는 열의 비율, 덩치에 대한 뺏기는 열의 비율, 손실되는 열의 비율이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된다는 거야.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그래서 몸집이 커집니다. 몸집이 클수록 유리해요. 그리고 몸의 말단부가 작아집니다. 어디? 귀, 꼬리, 발, 이런 부분들이 추운 곳에 살수록 몸에 비해 귀가 작은 거지. 덩치에 비해서 귀가 작고 덩치에 비해서 꼬리가 작은 거야. 그렇지? 요런 경향을 보인다. 왜? 이렇게 말단부, 툭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 그렇지? 이런 부분으로 열을 많이 뺏긴다고. 열의 발산이 많이 일어나. 여러분들도 겨울에 추우면 어디가 제일 아파요? 고통스럽고. 그렇지? 귀나 손끝이 제일 고통스럽고 아프잖아. 거기서 열을 많이 뺏기기 때문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사람도 그렇다. 사람도 저기 유럽 추운 데 사는 사람도 있잖아. 북유럽.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요 아시아,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런 인종들보다 덩치가 훨씬 큽니다. 그렇지? 또 같은 원리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다 뭘 줄이기 위한 걸까?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거지. 북극에 사는 여우하고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여우가 있다고. 북극 여우는 어떻게 생겼을까? 비교를 좀 해볼까요? 북극 여우는 있잖아. 얼굴이 크겠죠. 귀가 쬐끄맣다고 이렇게 고운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사막 여우는 어떻게 생겼냐? 얼굴이 이렇게 얼굴에 비해서 귀가 겁나게 크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사막여우는 또 꼬리도 길고 북극여우는 꼬리도 짤뚱맞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뭐야? 동물이 온도에 적응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게 낫네요. 이 귀의 크기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도 한번 보세요.
사막여우 발은 이렇게, 북극여우 발은 짤뚱하죠. 그렇지? 이런 차이를 보인다. 얘는 어디 나오지? 어린 왕자 친구죠. 어린 왕자가 이 사막여우하고 친구 먹잖아. 고기 나오는 사막여우다. 자, 이제 온도와 생물은 끝났고요. 물과 생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식물부터 볼까요? 식물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물이 없는 곳, 건조한 곳에 사는 식물이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건생식물 이렇게 부른다. 건조는 물이 귀하잖아. 그리고 땅 속에 물을 이렇게 퍼올리기 위해서 뿌리를 뻗다 보면 땅 속에 깊이 들어가야만 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건생식물들은 일단 뿌리가 발달해야 돼요. 뿌리가 발달하지 않으면 물이 부족해서 죽는다고. 그다음에 또 뭐가 발달해야 되냐면 물이, 비가 자주 안 와. 가끔 한 번씩 온다고.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물이 있을 때 몸속에다 최대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수 조직,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지. 발달해 있다. 그 예로 뭐가 있어? 바오바브 나무. 그 다음에 물이 많은 곳에 사는 식물, 물속에 사는 식물, 수생식물이라고 하는데 뿌리가 발달할 필요가 없겠죠. 낭비야.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매우 미약합니다. 그 대신에 얘들은 공기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속에 공기를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통기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통기 조직이 발달해 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수생식물이 바로 불의 옥잠이 있겠죠. 사진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 특징이 뭡니까? 여기 봐봐. 줄기가 엄청 굵죠. 그렇지? 이 안에 뭐가 많이 차지하고 있겠어? 저수 조직. 바오밥 나무 뿌리 있잖아. 엄청 깊게 들어갑니다. 굵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부와 거의 크기가 대등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밑으로 뻗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되고, 불의 옥잠. 불의 옥잠은 여러분들 물에 떠 있는 거 보면은 뿌리가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있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온 거 있죠? 그렇지? 여기에 우리가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 바오밥 나무도 역시 어린 왕자 친구죠. 어린 왕자에 등장했던 생물들이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네요. 물과 생물, 식물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동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동물은 먼저 포유류 있잖아. 피부가 있어. 물고기한테는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파충류 있죠? 비늘이 있거든. 이거 물고기 비늘하고 다르죠. 그치? 얘네들은 뭐야? 방수야, 방수.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수분 증발을 막는다는 거죠. 방수 기능이 있다. 파충류나 조류는 알을 낳을 때 물고기의 알하고 달리 단단하고 그 다음에 질긴. 파충류는 좀 질기고요. 조류는 단단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 알 껍질이 있는데 이것도 육지에, 물이 별로 없는 육지에 알을 낳다 보니까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역시 또 뭐야?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과 생물. 토양과 생물은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먼저 세균과 버섯. 자, 얘네들이 활동하면 토양 속 뭐가 증가해? 무기물 증가야. 분해자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이걸 반작용의 예라 그랬죠? 두더지와 지렁이. 얘들이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토양의 통기성 증가하죠. 그렇지? 이것도 역시 반작용의 예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기와 생물. 이거는 고산지대, 고지대. 고지대는 공기가 희박하잖아. 기압이 낮아가지고 산소 분압이 낮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고지대에 사는 사람은 저지대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은 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응한 거죠. 그렇지?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산소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폐의 표면적이 매우 넓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적혈구 수도 많대요. 산소 운반 능력이 뛰어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도 고산지대에 가가지고 좀 오래 살면 그러면 적응이 되겠죠. 실제로 몸속의 적혈구의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에베레스트나 이런 8,000m 막 이런 데 도전하는 그런 산악인들 있잖아요. 한 번에 8,000m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고산병 걸려가지고.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베이스 캠프 쳐놓고 거기서 오래 살죠. 살면서 훈련을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몸이 산소가 희박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매우 낮은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한 이후에 그 다음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지. 그치?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이해하기 위해서 뭐 어려운 부분은 없죠. 그치? 요 부분 여기 어느 좀 내리는 거 그쵸? 요거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추운 곳에 사는 동물들 요거 단위부피당 표면적 요런 것들만 좀 잘 이해되면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강의 때 또 만나요. 안녕.